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도심을 걷다 보면 대각선 횡단보도인 X자 횡단보도를 자주 만날 수가 있는데요. 두 번에 건너야 하는 길을 한 번에 건널 수가 있고 일시적으로 사람과 차가 도로에서 완전히 분리될 수 있게 신호를 줘서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X자 횡단보도가 시각장애인들에게는 통행을 방해해 보행권을 축소할 우려가 있다는데요. 시각장애인에게 필수적인 점자 블록을 갖추지 않은 곳이 많은 데다 음향 신호기가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켜지기 때문에 소리를 따라가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혼란은 보행자가 교차하는 가운데 지점에서 가장 심하다는데요. 오늘 대구에서 열리는 장애인의 날 행사 슬로건이 차별은 없이 기회는 같이 행복은 높입니다. 비장애인의 시각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시각에서 교통체계를 바라보고 그에 맞게 시설 개선을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 새겨 들어야겠습니다. 4월 20일 목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오늘은 봄비가 내려 온갖 곡식을 기름지게 한다는 뜻의 절기 고구입니다. 다만 비 소식 없이 이른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낮 기온은 안동 26도, 청송 27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내외로 덥겠습니다. 평년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껑충 오르는 건데요. 그래도 내일 낮부터는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오늘보다 기온이 5도에서 10도 내외로 떨어지는 만큼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안동시는 오늘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43회 경상북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하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 시범 운영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대 문화권 사업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한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는 스마트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컨벤션 센터 시설에 대한 비대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구축됐는데요. 특히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디지털 점자와 촉각 패드가 설치돼 있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영상, 또 휠체어를 탄 지체장애인을 위한 키오스크 높낮이 조절 기능 등 장애인 특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는 오늘 행사를 통해 피드백을 받고 불편 사항을 개선해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오늘은 봄의 마지막 절기이지만 오늘 날씨는 봄보다는 초여름에 더 가깝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무려 28도까지 오르면서 6월 하순의 때이른 낮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기온은 다시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어제만큼 해상에는 안개가 짙겠는데요.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 내려져 있는 가운데 물결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진군이 최근 화재가 발생해 탑승객이 긴급 대피했던 죽변 해안 스카이레일 운영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6일 오후 4시 23분쯤 이 죽변 해안 스카이레일 전원 공급 레일에서 불꽃이 튀었는데요. 업체 직원들이 자체 진화했지만 승객 91명이 급히 대피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사고는 2021년 8월 개장 후 처음 발생한 것으로 전원 공급 레일에 불꽃이 발생한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울진군은 시설물 전반에 대한 안전 점검을 위해서 우선 운영을 중단시켰고요. 운영업체는 안전사고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전원 공급 장치와 레일 등 시설물 전반에 대해서 관계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모든 시설물에 대한 안전이 확인되면 운행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엔 구름 많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6도 높은 21도, 습도는 69%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남서풍이 불면서 0.5에서 1.5m의 잔잔한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군이 새로운 독도 홍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17일 공개된 영상은 기존의 홍보 영상에서 보여주던 독도 영유권 같은 묵직한 주제가 아닌 독도를 지킨 울릉 군민의 심경을 고스란히 담았는데요. 1분 27초 분량의 이 영상은 시 운율에 맞춰 편집됐고요. 내레이션 없이 오직 자막과 독도 의용수비대와 울릉도 독도 풍경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울릉군은 새로운 영상을 통해
독도를 민족의 고향으로 인식시키고 오는 8월 8일 울릉도에서 진행될 제4회 섬의 날 행사와 고향사랑 기부제를 홍보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대구에서 함께하는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경북도청 예터에 도심 융합특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 문화예술허브 사업지 변경으로 촉발된 대구 북구 주민들의 분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구시가 주민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며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북구를 지역구로 둔 이동욱 대구시 의원과 함께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동욱입니다. 네. 반대 집회에서요. 삭발식에 서명부 전달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북구 주민들 화가 단단히 난 것 같습니다. 네, 지난 10일 우리 대구시 상격청사 앞에서 문화예술허브 반대 추진위원회가 발대식을 했습니다. 이 한 달간 출퇴근 시간에 맞춰가지고 매일 항의 집회를 하겠다. 네. 이 발대식에는 대구시의 일방적인 발표에 항의하기 위해 우리 주민 대표가 삭발까지 했습니다. 이 경북도청 후적지 문화예술허브 조성 사업은 우리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 가지고 이것을 촉구하기 위한 서명운동까지도 우리 주민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네. 단 며칠 만에 주민이 약 15%의 6만 7천 명 정도가 동참을 해서 주민들의 뜨거운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뜻을 받들어서 17일 서명부 전달 출정식을 열어가지고 문화체육부 관광부에 전달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18일 오후부터는 그 시위를 중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자, 북구 주민들이 화가 이렇게 난 이유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적 역량을 지방에 이제 분산 배치하자는 취지로 이제 경북도청 후적지에 국립근대미술관과 국립뮤지컬 컴플렉스를 건립하는 문화예술허브 조성 계획입니다. 그런데 대구시는 신청사 이전 사업이 지연되자 북구의 미래가 달린 문화예술허브 조성 사업을 달순군으로 부지를 옮기겠다고 일방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대구시가 북구 주민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연일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주민들이 반발하자 대구시는 슬그머니 문화예술허브 대신에 도시융합특구 조성과 혁신기업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고 말하는데 이는 주민들을 더욱 우롱하는 처사로 주민들이 도청 후적지에 대한 문화예술허브 조성을 원한 대로 추진해도라는 요구사항입니다. 네. 대구시가 밝힌 이 도심 융합 특구 사업은 네. 어떤 사업입니까? 예, 도시융합 특구 사업은 지방 대도시의 기업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 주거, 문화 등을 집약한 고밀도 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네. 대구시는 2020년 12월 경상북도청 후적지와 경북대 삼성창조 캠퍼스 일대가 산업지로 선정이 된 후에 개발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중인데요. 그중 도청 후적지에는 미래산업과 관련된 기업, 혁신기업에 대한 공간, 글로벌 R&D, 문화산업 등이 마련될 계획이었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도심 융합 특구의 한 축이 이제 문화예술 허브인데 그 사업 대신 이제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는 거네요. 예. 홍준표 시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제 문화예술 허브보다 더 나은 기관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럼에도 이제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가 뭔가요? 예,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도청 후적지에 문화예술 허브 조성에 대한 대선 공약을 주민들과 약속했고요. 홍준표 시장님도 글로벌 문화시설을 조성했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공약도 손바닥 뒤집듯 없던 일로 만들고 하는데 법안 통과도 안 된 융합도시 융합특구 사업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공공기관 유치도 똑같습니다. 대구 동구 등에 관련된 전국 혁신도시 협의회에서는 기존 공공기관만으로는 혁신도시가 제 기능을 못한다고 2차 이전도 혁신도시로 해야 한다며 유치전을 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네. 이는 대구 안에서도 지역 갈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시장을 표현대로 될까? 그런 주민들에 대한 현실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도심 융합 특구 사업은 관련 법안이 마련돼야 시동을 걸 수 있는 사업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도시융합 특구 사업은 도시융합 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 법안에서 종합발전 계획 수립과 지원 사업, 운영 방식 등을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거든요. 예. 하지만 이제 특별 법안이 지난 2021년 5월 처음 발의된 이후 지금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결의 중에 있는 등 진척이 아주 없는 상황입니다. 도시융합 특구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법안 통과가 시급한 상황에서 대구시는 특구로 지정된 부산과 광주 등과 공동 대응하기로 협력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통과를 보면은 네. 이게 쉽지 않고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죠. 예. 대구시에서 밝힌 도심융합 특구 사업이라든지 공공기관 유치, 한마디로 이제 북구 주민들은 대구시의 발표를 신뢰할 수 없다, 예, 믿을 수 없다, 그렇죠. 그 얘기인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대구시는 주민들의 신뢰를 깨트리는 일을 지금껏 벌여왔습니다. 맥진 시장 이전은 지난 수십 년간 여러 대구시장이 고민하고 관계분들과 논의를 통해서 현 위치의 현대화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시장이고 나서 논의를 하더니 달성군 이전으로 결과가 순간적으로 바뀌었어요. 네. 또 대구 이제 도시철도 4호선 사업도 차량 형식이 모노레일이었는데 AGT 경전철로 변경된 점을 비롯해서 엑스코 역사 문제 위치 등 여러 가지 주민들과 많이 다툼이 있었고 또 주민들의 의견 수렴에서 부족한 면에도 있는데도 그 상황을 인식하지 않고 그냥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예.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북구 주민들의 얘기를 저희가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 예. 북구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들은 허탈한 마음과 더불어서 좀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도 공약을 하셨고 또 홍준표 시장님께서도 약속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해버리는 것은 시장님으로서 과연 대구 시민 그리고 북구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지금 반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원래 약속했던 사항을 그냥 지켜달라는 거를 저희들은 말씀드리고 요구하는 겁니다. 매천 시장도 이전한다고 하고 문화예술 허브도 달성으로 이전한다고 하고 갑자기 변경한다니까 북구 주민으로서 너무 안타깝기 그쳤고요. 이번에 서명운동도 제가 할 때 저도 서명을 직접 했는데 원한 대로 좀 이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발 문체부에서도 잘 생각을 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성장입니다. 만약에 산업하고 문화여가 중에서 문화여가를 만약에 그쪽으로 빼면은 알맹이는 빼고 쭉정이만 남은 상태에서 이게 무슨 도심융합 특구냐. 있는 것을 주지는 못하는망정 자꾸 뺏어가는 일만 발생하고 그것도 뺏어갈 때에 뭐를 여기 앉히고 다시 이거를 저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플랜을 자세하게 주민들한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지. 5, 60년대에 군사 독재 시절에도 이렇게는 안 했어요. 이거는 북구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아니 이미 도심융합 특구로 지정돼 있는데 도심융합 특구로 하겠다는 말은 말도 안 되고 공공기관을 또 2군데 이상 유치하겠다. 북구민들이 이제 하니까 이제 입막음용이라고 저는 보고 저희들은 이제 관철이 만약에 안 된다 하면은 이제는 대구에서뿐만 아니고 대통령실, 문체부, 대구시청 이렇게 이제 3군데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걸 관철하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는 투쟁할 것입니다. 북구 지역의 주민과 좀 소통의 노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줄을 이루고 있는데 홍준표 시장은 혁신의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혁신의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 그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지방단체장으로서 해야 할 당연한 역할이거든요. 그 시장님이 이러한 역할을 우리 북구 주민에게 지금까지 한 일은 도대체 무엇인지 진짜 묻고 싶어요. 오히려 독선과 일방 통행식 시정으로 지역 혼란만 야기한 것 뿐이거든요. 사실 주민들이 대단한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지역 현안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경청하고 함께 나아갈 방향과 대책을 모셔가는 등 민주적인 절차와
진정한 소통을 원하는 것입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17일에 문체부에 주민 반대 서명부를 전달을 하셨다고 하셨고 지금 18일 오후부터 시위하지 않고 이제 그 문체부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지금 뭐 반응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문체부는 현재 아무 결정이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대구시와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지금 내놓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거 문화예술로부 조성 관련해서는 사실은 도청들을 매입했고 그 다음에 국비 2억 7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도청 이전도의 활용 방안 연구 용역까지 착수했지만은 대구시는 문체부와 사전 교감 없이 사업지 변경안을 꺼내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대구시가 발표한 이전 부지인 대구교도소 후적지를 변경하더라도 각종 절차하고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대구시가 희망하는 것처럼 진행이 잘 될 수 있을까 문체부도 조금 이제 의아한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도심 융합 특구든지 이제 공공기관 이전이든지 경북도청 후적지가 개발되려면 이 신청사 이전 사업이 완료돼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현재 대구시가 신청사 건립 추진 잠정 중단에 따라 가지고 도청 후지를 관련 사업도 불투명한 상황이지만은 예.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업을 멈춰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업지역을 개발하든 보통 1단지 개발하고 2단지 개발합니다. 그래서 도청 후독지가 약 5만 평이 조금 부족하지만은 그중에 12,000평 정도를 개발해서 근대 미술관과 뮤지컬 컴플렉스 등 문화예술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후적지 내에는 보면은 옛날 경북교육청 자리나 아니면 정문 입구에 보면은 주차장 부지 등 일정 공간을 이용한다면은 관련 조성 사업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도시융합 특구 법안 등과 관련해서 점진적으로 할 수 있지만은 현 사업은 진행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실 건지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죠. 대구시는 어떠한 정책을 결정할 때는 최소한 공청회, 토론회 등 대화의장을 열어서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고 정책 결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는 등 그런 노력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앞으로 저는 북구 주민들의 목소리에 보다 귀 기울여서 소통의 장이 부족하지 않도록 대구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이를 강력히 건의할 것이며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도 원만한 해결점과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동욱 대구시 의원이었습니다. (11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꿈을 펼치기 위해서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무대가 필요한데요. 대구시가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열었다고 합니다. 현장을 서한나 리포터가 다녀왔다고요? 네, 저는 지난 15일 대구 청소년 어울림마당 개막식이 열린 228 기념공원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청소년들이 직접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 홍보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한 행사였는데요. 정말 많은 청소년들이 모여서 현장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대구 지역 청소년들의 다양한 공연, 그리고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체험 부스도 있었는데요.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수많은 소원 아래 내일 다른 꿈을 꾸다 아이는 그렇게 저희는 다정다감 동아리인데요. 시약을 넣어서 대구의 강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혹은 더러운지를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 중입니다. 강물에 씨앗을 넣고 직접 색깔이 바뀌는 모습을 보시면서 대구의 강물이 생각보다 깨끗해서 그것 때문에 또 신기해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종인형이랑 배지를 만들어가지고 판매하고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그런 그림 같은 걸 그려주면 저희가 배지를 찍거나 종이인형에 이렇게 풀을 붙여가지고 저희가 완성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반응도 좋고 무엇보다도 저희도 같이 웃으면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드론 시뮬레이션 이용해서 드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저희가 직접 드론을 날리기보다 이런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날릴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처음에는 기기가 익숙하지 않아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았는데 막상 좀 재능 있으신 분들은 즐기고 가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뿌듯하고 네,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 청소년들이 기획부터 진행까지 다 담당했군요. 네, 맞습니다. 청소년들의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무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위한 이런 축제가 더욱 반갑게 느껴졌는데요. 어울림마당 무대 공연을 통해서 그동안 열심히 연습한 것들도 선보이고 또 관람하는 것들도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는 소통의 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경북공업고등학교 다니는 강은총이고요. 그 체험 부스가 많아서 하나씩 둘러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드론 체험이 조금 새로웠던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주체가 돼서 활동을 열고 참여하고 하는 게 신기한 것 같고 많은 팀들이 참가해서 볼 게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대구광역시에서 청소년을 위한 이런 다양한 활동을 많이 주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남중학교 1학년 이민혜입니다. 여러 공연도 있고 이제 많은 부스들도 있어서 체험할 예정입니다. 대구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공연이나 부스 같은 것도 있어서 좋고 내년에는 무대에서 춤을 춰보고 싶습니다. 이런 화합의 장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것도 좀 찾아보고 또 펼치기도 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개막식의 슬로건은 팔레트 너의 색으로인데요. 청소년들의 개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소로 어울림마당을 꾸려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이번 4월 개막식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운영되고요.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어울림마당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담당자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정지인입니다. 청소년 문화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진행되고 있고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문화예술의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월 1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5월에는 대구 향교와 연계한 성년의 날 기념식 그리고 청소년 문화축제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7월에는 대구국제 청소년 스포츠 축제와 연계한 청소년 어울림마당 그리고 8월은 세계 청소년의 날 기념으로 어울림마당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0월에는 지역동아리연합회와 함께하는 어울림마당으로 동네 잔치라고 동아리 네트워크 잔치에서 동아리 경진대회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청소년 행복 페스티벌도 10월에 진행됩니다. 11월 18일을 폐막식으로 예정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기획단과 함께 매달 컨셉을 정하고 그 컨셉에 맞게 어울림마당에서 부스와 무대 공연을 운영해볼 청소년 동아리를 사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선정된 동아리는 특성에 맞게 대구 지역 청소년 및 시민들에게 체험 부스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무대 공연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 어울림마당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무대 공연에 대한 수요가 참 많이 는 것 같은데요. 친구들이랑 연습을 틈틈이 했음에도 설 자리가 없어서 공연을 할 수 없다.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울림마당 무대 공연을 통해서 이제 동아리들이 연습한 것들을 발산하고 또 이를 관람하는 관객 또한 대구 청소년들이라서 줄어든 축제에 대한 요구를 어울림마당을 통해 그나마 해소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4월은 이제 개막식과 함께 이런 행사가 열렸는데 매월 이제 11월까지 다양한 주제로 대구 청소년 어울림마당 행사가 열린다고 했잖아요. 5월에도 그러면 참여할 수가 있겠네요. 지금 뭐 신청할 수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5월 성년의 날 행사에 참여할 학생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요. 청소년 활동진흥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많은 분들이 좀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구 청소년 어울림마당 행사는 11월까지 다양한 주제로 진행됩니다. 건전하고 자유로운 청소년 문화를 조성하는 행사가 되길 기대하고요. 대구 지역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꿈을 항상 응원합니다. 네, 서한나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요일에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났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뉴스민의 김보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김 기자가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오늘은 대구 시립예술단의 공연이 종교 편향을 이유로 무산된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 주곡인 베토벤 교향곡 합창 가사에 신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네. 이 시 조례로 설치 운영되는 종교화합자문위원회가 특정 종교를 찬양한다고 문제 삼은 걸로 전해집니다. 사건 개요부터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네, 수성 아트피아가 오는 5월 1일 재개관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난 2월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을 재개관 공연에 올리기로 하고 대구 시립교향악단이 연주하는 것을 구두로 협의했습니다. 예. 수성 아트피아는 지난달 재개관 기념 공연 라인업을 발표하며 시립교향악단이 참여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이를 기정사실화하기도 했는데요. 수성 아트피아는 또 시립합창단과도 이번 공연을 놓고 수차례 구두로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시립예술단의 경우 종교 중립성 확보를 위해 공연에 앞서 종교화합자문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의 찬성을 받도록 대구시 조례에 규정돼 있는데요. 공연 전에요? 네, 공연 전에 예. 전원의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예. 근데 시립교향악단은 필요한 경우에 그리고 시립합창단은 반드시 자문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중순에 종교계, 법조계, 문화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이 시립교향악단과 합창단의 수성 아트피아 공연이 안건으로 다뤄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공연 안건이 부결됐고요. 결국 지난달 말 수성 아트피아 측은 시립교향악단과 합창단으로부터 공연 참여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시립교향악단은 이제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시립합창단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지금 시립교향악단과 합창단이 함께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군요. 네, 자문위원회가 맞습니다. 열린 거군요. 예, 네. 저 이야기를 들어도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자문위 판단이라고요? 네, 대구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에는 종교 중립성과 관련된 안건은 출석한 종교계 자문위원회 전원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현재 자문위원은 6명인데 이 가운데 종교인은 4명이고요. 결국 4명의 전원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종교계 인사 1명이 문제를 제기해 안건이 부결됐는데요. 네. 이 자문위원은 베토벤 교향곡 9번에 대해 신을 찬양하는 내용이어서 종교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걸로 전해집니다. 6명 중에 1명이 지금 반대를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실제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내용이 뭐 이렇게 문제가 될 그 소지가 있나요? 네, 합창교향곡 4악장은 독일 시인 프리드리히 실러가 프랑스 대혁명을 4년 앞두고 쓴 시에 베토벤이 곡을 붙인 곡입니다. 이 가사 중에 천사 케루빔은 신 앞에 선다, 환희여 아름다운 신들의 불이여 낙원의 딸이여 등의 내용이 나오고요. 네. 그런데 이 합창은 20세기 현대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빠지지 않는 곡이기도 했는데요.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직후에는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이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등 명문 악단들로 구성된 연합 오케스트라와 함께 합창을 연주했습니다. 이 당시 공연에는 환희의 송가 대신에 자유의 송가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네. 같은 해 체코에서 비폭력 평화 시위로 공산 독재를 무너뜨렸던 벨벳 혁명 직후에도 체코 필하모닉이 이 합창을 연주했는데요. 당시 연주회에서 꽃다발을 들고 무대 위로 올라온 사람은 훗날 대통령이 된 극작가이자 민주화 운동가 바칠라프 하벨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합창이 특정한 종교적 의미가 있는 곡이 아니라는 거죠? 네, 전문가들은 이 교향곡에서 강조하는 게 특정한 종교적 의미보다는 보편적 인류애에 가깝다고 이야기합니다. 미 프리스턴대 하버드대 교수를 지낸 음악학자 루이스 로그드는 베토벤이 만든 선율이 보다 넓은 맥락으로 확산되어 서양뿐 아니라 전 세계에 알려지고 불리게 된 건 보다 넓은 세상을 껴안고 수백만의 의식으로 들어가는 음악의 힘을 보여주는 드문 예, 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음악 칼럼니스트 나성인 씨도 베토벤 9개의 교향곡에서 베토벤이 청력 상실 같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자 이 음악은 더 이상 베토벤의 것이 아닌 인류 전체의 환희가 되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종교적인 그 의미보다는 더 보편적인 인류애를 띠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의미 있는 곡인데 음악계에서는 어떤 반응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음악계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곡을 종교 차원에서 거부하는 것도 문제고 태생부터 종교와 긴밀히 교감하며 발전해온 예술의 편협한 잣대를 들이대는 행태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예. 작곡가 류재준 씨는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많은 예술가가 자신들의 종교와 이상을 위해 곡을 쓰고 연주했으며 이는 개인적 이념을 예술로 승화했다는 전제 아래 수용됐다며 현대 작곡가가 미사곡을 쓰더라도 예술의 연장선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일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음악평론가 진희숙 씨도 전 세계적 조롱거리가 될 만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지휘자 구자범 씨는 흔히 환희의 송가로 번역되는 이 곡의 제목 자체를 자유의 송가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네. 신을 찬양했다기보다 인간의 자유를 노래한 곡이라는 의견인데요. 오는 5월 7일 서울예술의 전당에서 국내 최초로 우리말로 번역한 합창을 공연하는 구자범 지휘자는 시인 실러가 피 끓는 26살에 자유를 염두고 쓴 시였기 때문에 환희나 기쁨이라는 단어를 자유로 치환하는 게 적절하다고 설명합니다. 네. 예술의 전당에서는 공연을 하나 봅니다. 네, 문제없이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음악인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요? 네, 오는 20일에 오늘이죠. 일부 지역 음악인들이 대구 중구 한일 CGV 앞 횡단보도 인근에서 시위를 갖고 이 같은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지역 안팎에서 전국 예술인과 클래식 애호가들이 음계의 기원은 종교에서 비롯됐는데 이런 잣대로 평가한다면 어떤 곡도 연주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 만장일치제라는 황당한 규정 때문에 세계적인 거장의 작품을 연주하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성토를 쏟아냅니다. 네. 수성구청에도 관련 민원이 접수돼 대구시로 이첩된 걸로 전해집니다. 그렇군요. 이전에도 대구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요? 네, 대구에서 종교 편향을 이유로 논란에 오른 공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대구예술제에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이 공연되자 개신교 쪽이 반발을 했고요. 이 앞서 대구시립합창단 40주년 공연에 찬송가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불교계가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전에도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공연이 무산된 적도 있고요. 지금 보니까 종교화합심의위원회 그 위원이 6명인데 만장일치제라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와,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잖아요. 네. 다 찬성을 하는 게. 이 조례는 그럼 계속 가는 겁니까? 네, 이 종교 갈등 해소를 위해 지난 2014년에 설립된 게 이 종교화합심의위원회입니다. 이 문제는 심의위원 모두가 찬성해야 안건이 통과되는 이 만장일치제로 운영된다는 점인데요. 이번 논란으로 대구시의회는 이 관련 조례의 만장일치 조항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문화계에선 이번 결정 방법에 대해 다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고요. 네. 지역에서도 조례 개정 검토의 필요성은 강하게 제기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 공연이 수성 아트피아 재개관 공연이잖아요. 그럼 네. 이 공연 자체가 취소되는 건가요? 네, 그건 아닙니다. 이 수성 아트피아는 민간 연주단체들과 함께 공연하기로 했고요. 수성 아트피아는 5월 1일 재개관을 기념해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를 조직하고 구미 시립합창단을 참여시켜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을 공연합니다. 네. 다만 준비 시간 문제로 4악장만 공연하며 실내악 규모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거는 반대가 없었나 봅니다. 네, 이거는 시의회의 검토를 받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렇군요. 유네스코 음악 창의 도시라는 타이틀이 있는 대구인데 이번 사건이 참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예, 취재한 김보현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대구시 홈페이지에 따르면요. 대구는 대한민국 근대 문화예술의 발상지입니다. 오늘날 대구 도심 곳곳에는 근대 문화예술의 발자취가 남아있고 공연장에서는 날마다 오페라와 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도 적혀 있는데요. 유네스코는 대구시의 이같이 뛰어난 문화적 잠재력과 인류 문화 발전에 기여할 능력을 인정하여 2017년에 대구를 유네스코 음악 창의 도시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좀 더 역사를 말씀드리면요. 네. 대구에 서양 음악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건 1900년대 초입니다. 1907년 신명여학교에서 피아노를 가르쳤고 1912년에는 계산성당에 악대가 조직되기도 했는데요. 1916년 박태준의 지휘로 남성교회에서 대구 최초 찬송가 합창 공연이 열렸고 이듬해인 1917년에는 박태원, 박태준, 현재명 등이 참여하는 제1교회 성가대가 조직됐습니다. 네. 우리나라 최초 동요인 1920년 박태준이 작곡한 가을밤, 이외에도 대구에는 고향생각, 춘향전 등을 작곡한 한국 서양음악사의 큰별 현재명, 우리나라 최초의 바리톤 독창자 김문보 등 한국 음악사에 큰 족적을 남긴 근현대 음악가가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음악사랑이 특별한 도시인 만큼 대구시는 이번 논란을 밑거름 삼아 좀 더 건강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위해 종교, 음악, 정치계가 나서서 함께 개선점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그 재개관 공연에 대구 구미시립합창단을 참여시켜서 이제 공연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대구 시립합창단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아, 그렇군요. 예. 자, 베토벤 합창 공연, 이 종교 편향 논란에 대해서 오늘 짚어봤습니다. 뉴스민의 김보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 41분 지났습니다. 대구의 역사와 전통, 문화와 예술 등 대구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모아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대구문화 오디세이 대구정책연구원의 오동욱 사회문화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 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전해주실 대구의 흥미로운 이야기는 뭔가요? 네,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사과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사과하면 대구죠. 네, 그렇죠. 일단 맞나요? 맞습니다. 예. 오늘은 사과를 주제로 얘기를 할 건데요. 아담과 이브의 신화에 나오는 사과가 있고 또 뉴턴의 만유인력에도 사과가 등장합니다. 또 아들의 머리에 놓인 사과를 마치는 빌헬름 텔의 사과도 있고요. 또 유명한 예언자인 스피노자가 얘기했던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또 최근에는 스티브 잡스의 애플 이런 사과와 얽힌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데요. 하필 사과가 사용되는 게 꽤 있네요. 예,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창조적인 어떤 그런 그 아이템으로서도 많이 등장하는데 우리 대구 지역도 사과하면 빠지지 않는 곳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 최초의 사과나무 그리고 최고 오래된 최고령 사과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요즘 뭐 기후 변화로 많이 퇴색되긴 네, 했습니다만 대구하면 또 사과가 참 상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최초 사과나무가 대구에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사과나무는 대구 중구에 있는 청라언덕에 있었습니다. 대구 사과는 제중원이죠. 현재의 동산병원에 해당되는데 그때 그곳의 초대 원장이었던 우드브리지 존슨 선교사가 1900년에 미국에서 가져와 심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중원을 동산 언덕에 신축하면서 선교사 주택 뒷뜰에 72그루의 사과나무 묘목을 심었는데 이게 바로 서양 사과나무의 효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는 우리나라에 사과나무가 없었나요? 물론 이제 그 전에는 토종 능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능금이요. 예, 고려 시대에 계림유사라는 서적이 있는데요. 그 서적에 능금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능금과 사과는 다른데요. 능금은 야생 사과나무 열매다. 네. 즉 재래종 사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열매가 작고 맛도 조금 시고 떫은 게 특징입니다. 네. 그러면 그 대구에 이제 서양 사과나무 효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심어진 건데 네. 그러면 사과 농사는 왜 대구에서 잘 됐던 걸까요? 이제 미국산 사과나무 가지하고 이 토종산 능금나무를 잘 접목을 시켰는데요. 이 대구를 중심으로 번성하기 시작했던 것은 대구의 어떤 일교차가 큰 대륙성 기후, 네. 또 풍부한 일조량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잘 접목이 되면서 색깔 좋고 맛도 좋은 재배하기 아주 좋은 조건으로 이제 대구에서 잘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당시에 대구 사과는 그럼 어디에서 또 얼마만큼 번성했나요?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우드브리지 존슨 동산병원 원장이 묘목을 처음 심은 후에 네. 동촌, 반야월, 하양 등지 쪽으로 크게 재배가 확대됩니다. 그래서 1960년대에는 대구 사과 재배 면적이 전국의 73%,
생산량은 전국의 83%이기 때문에 야. 그냥 잡으면 다 10중 8구 대구 사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군요. 그때는. 네. 그럼 그때 그 이후에 사과하면 대구 사과 이렇게 대구의 대표적인 상징물이 된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구 사과는 맛이 좋아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과하면 대구 사과라고 인정할 정도였다는 것이고요. 대구의 상징이 되었고 중요한 경제 작물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대구 여성들은 평소에 사과를 많이 먹어서 얼굴이 예쁘다는 말도 생겨났고 아직까지 재미있는 것은 타지 지인들이 대구를 방문하는데 대구 사과 구매를 하고 싶다.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사과가 재배지가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구온난화 영향인데요. 사과가 평균 기온이 26도를 넘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북부로 올라가고 있어서 우리 경상북도의 영주, 의성, 청송 이런 데까지 올라갔는데 요즘은 충청도, 강원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강원도까지요? 네. 와. 왜냐하면 이게 26도를 넘지 않아야 자랄 수 있는 냉대성 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기온이 이제 많이 높아져 버린 우리 대구에서는 사과 가수원을 찾기가 좀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대구 사과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이유는 이제 이 대표 사과 도시로 유명했던 것은 완전 명물 그 자체라는 것이고 기후 변화로 이게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우리가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네. 우리 대구의 대표 이미지 중에 하나는 사과가 꼭 선정됩니다. 그만큼 이 상징성이 컸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구 최초의 서양 사과나무 아직도 잘 자라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대구시 이제 중구 청라 언덕에는 말씀드렸던 그 우드브리지 존슨 원장이 심은 72그루 사과나무에 이세목이 있습니다. 이세목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세목이 사과나무 수명이 있으니까요. 이세목이 이제 대구시 보호수 1호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대구시와 중구청으로부터 관리받고 있고 또 그것만으로도 조금은 우리가 더 보존하기 위해서 2013년 5월에는 사과나무 이세목의 옆에다가 네. 3세목을 새 그루 식수했습니다. 10년 전이네요. 예, 그렇죠. 2013년이면. 딱 10년 전인데 대구 수목원이 큰 예. 역할을 했죠. 아. 그때 3세목을 2세목의 형질 보존을 위해서 수목원에서 접목해서 한 부분을 그 어미나무 옆에다가 심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을 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예. 야, 지금 이제 1세목은 일단 수명이 있군요. 사과나무도. 네, 사과나무가. 2세목 옆에 지금 3세목이 자라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상징성을 보존한다. 네. 그 사과 도시라는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사과가 많이 자랄 수 없는 그런 기후 여건이지만 네. 상징성을 계속 가지고 감으로써 대구 사과의 어떤 대표성을 이어져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현재도 대구에 사과 마을로 좀 유명한 곳이 있나요? 현재 대구에 있는 사과 마을은 대구 동구의 이제 평강동이라는 사과 마을이 상당히 유명한데요. 이 평강동 사과 마을은 803 올레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올레길 4코스 왕건기에 평강동 사과 마을에 갈 수가 있는데요. 평강동 사과 마을은 이제 가보시면 803 자락에 완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냉대성 이런 열대 작물인 사과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조건이 되고요. 네. 그래서 803 자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평강동 자체가 대구의 강원도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평강동이 우리 대구의 대표적인 대구 사과 재배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가면 아직도 사과 과선이 있겠네요. 예, 이게 사과 꽃이 피는 시기에 가면 상당히 의미 있고 보기 좋은 사과가 자라고 있고요. 네. 또 사과 나무가 열매가 될 때 많은 분들이 와서 직접적으로 거기에서 구경도 하고 직접적으로 사가기도 하는 네. 그런 풍경이 벌어지곤 합니다. 대구에 살면서도 너무 잘 몰랐던 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평강동이 대구의 강원도이고 네. 사과 마을이라는 거. 또 거기 기억해야겠습니다. 가시면서 도동 척백나무 숲도 지나서 가기 때문에 상당히 네. 의미 있는 곳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803 자락이니까 대구의 평균 기온보다는 좀 낮겠네요, 기온이. 네, 그렇습니다. 예.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홍옥 사과나무도 대구에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홍옥 사과나무로 인정받은 사과나무가 역시 그 평강동 사과마을에 있습니다. 약 90년 전 1935년에 심었는데요. 보통 사과나무 수명이 30년, 길어도 40년이라고 보는데 네. 90년 전에 심은 사과나무가 살아있다. 이야. 상당히 대구의 사과도시 대구를 대표해주는 정말 훌륭한 사과나무고 네. 고마운 사과나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당시 같이 심은 나무가 100그루 정도 되는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과나무예요. 홍옥 그래서 사과나무 한 그루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예. 그쪽에서 이게 이제 이 803 올레길을 방문하시는
우리 시민이나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에게도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나무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1935년에 심은 홍옥 사과나무가 아직도 평광동 사과마을에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 근데 여기는 이세목을 심지 않나요? 아직까지 이제 그런 부분을 하지 않고 형질 보존을 위해서 이제 유전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태. 여기도 이세목, 삼세목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은 의견이십니다. 보통의 사과나무와 비교하면 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보통 사과나무는 30년, 길어도 40년 그보다 오래 살아있을 수는 있는데 과수로서는 수명이 다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정말해서 사과나무 하면은 사과가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살아는 있지만 열리지 않기 때문에 90년이 다 되어가는 시간 동안 매년 꽃도 피우고 빨간 사과 열매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고 그 사과나무 자체는 이 보호수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사과가 열린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와서 보고자 하면은 좀 귀찮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개인 사유자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올레길을 찾는 많은 방문객들에게 문을 열어줘서 그걸 보여줘서 우리 대구의 상징적인 대구 사과나무, 홍옥나무를 보여주고 보고 가신 분들이 또 대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선순환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과나무도 보호수로 지정이 돼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사과에 대해서 너무 몰랐던 것 같습니다. 대구하면 사과라고 얘기하면서 평광마을에서도 잘 몰랐고 이렇게 90년이 다 돼가는 홍옥나무가 아직도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 이제 아까 전에 제일 처음 말씀드린 바대로 스티브 잡스의 사과는 창의성을 좀 의미할 수 있고요. 스피노자의 사과는 어떻게 보면 미래 희망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이브 우리 대구 같은 경우는 최초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대구의 사과는 새로움, 미래지향적인 가치 그리고 과거의 자산이 미래로 이어지는 그런 이미지를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구의 사과는 최초이면서 미래로 이어지는 이미지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시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어 있는 대구 사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대구정책연구원의 오동욱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클릭 정보 클립. 오늘 장애인의 날을 맞아 두류공원 인라인 스케이트장에서는 제43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과 축제 한마당이 열립니다. 행사장 일원에서는 장애인 유관단체와 기관이 참여해서 건강상담, 보장구 무료 수리와 점검, 청각장애인 바리스타 커피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지는데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우리 스스로 장애에 대한 편견을 돌아보고 앞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더 많이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길 바랍니다. (4월 22일) 대구 중구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지구에서 2023 지구의 날 기념 대구시민 생명축제가 열립니다. 대구시민 생명축제는 지난 2000년부터 매년 지구의 날에 개최해온 대표적인 환경행사인데요. 올해 주제는 차 없는 거리, 지속 가능한 도시입니다. 반월당 내거리에서 중앙내거리를 지나 대구역 내거리까지 차량 진입을 전면 통제하고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생활실천,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등을 위한 다양한 전시와 체험, 공연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유명 관광지와 카페, 숙박시설을 연계한 경북 관광상품 97개를 새로 선보였습니다. 경상북도는 경북 이누리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된 이들 상품을 경북 여행몰 등 6개 채널을 통해 판매하고 다음 달 3일까지는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합니다. 북부권에서는 하회마을과 부석사 등 세계문화유산 여행 상품을 내놨고요. 남부권에서는 바다가 없는데도 논밭뷰를 활용한 카페로 유명해진 청도의 카페 연계 여행 상품을 보강했습니다. 주말에 여행 떠나고 싶은 분들이라면 경북으로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대구 봉산문화회관에서 오는 4월부터 8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기획 시리즈 소소 스테이지 공연을 선보입니다. 소소 스테이지는 소소하고 소중한 스테이지라는 뜻으로 지난해 매회 전성 매진을 기록했는데요. 뜨거운 분위기를 이어갈 올해의 첫 번째 주인공은 보컬리스트 최왕록과 함께하는 롱아일랜드 재즈밴드입니다. 역동적인 즉흥 연주와 보컬리스트의 감성이 더해진 고풍 스윙 재즈 콘서트를 보고 싶다면 봉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한 후 무료로 관람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이 내일부터 29일까지 지역 원로 연극인 등이 참여하는 봄날 연극제를 엽니다. 올해 처음 여는 이 연극제는 무대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원로 연극인들의 참여 기회를 늘리고 그들의 업적을 기리는 취지로 기획된 행사로 17세기 프랑스 대표 극작가 몰리에르의 작품 수전노 등을 무대에 올립니다. 대구 연극을 이끌어온 원로 연극인들의 연극에 대한 열정과 사랑, 봄날 연극제에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서유리였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이제 기온이 올라가겠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낮 기온 24도에서 30도 분포로 어제보다 3도에서 7도가량 올라서 덥겠습니다. 내일은 또 강풍이 불면서 낮 기온이 오늘보다 10도가량 뚝 떨어지겠는데요. 변덕스러운 날씨에 일교차도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이번 반짝 더위는 기압계가 안정을 되찾는 주말에 물러나겠고요. 기온도 평년 수준을 회복한다고 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